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농업 부문 피해가 배제됐다는 소식 저희 뉴스 24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특별법의 근거에 출범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농업 피해 대책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네, 농업 부문이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인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농업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 회의 내용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법이 15일 시행되면서 같은 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겁니다. 특위는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17개 정부기관장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 타워가 구축됐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 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계획과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축산시설 등 사각지대에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농민들과 농업농촌이 미세먼지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 강구보다 농업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인식한 겁니다. 농촌 지역에 이제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농번기 때 이제 농업 분재물 태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닐 이런 것도 태우고 그다음에 깨나 벼 같은 거 수확하고 나서 그 잔여물 태우는 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미세먼지 배출이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 대책이 나온 겁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에 한 차례씩 모여 미세먼지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부처 간 이견 사항 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농업계 인사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부문의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해 정부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청장도 당연직 위원회 포함해서 농업 부문 피해 연구가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미세먼지가 농작물 생육과 가축의 건강은 물론이고 고령에다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왜 시행되는 건지 또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이 미세먼지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줄여서 미세먼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8월 제정 공포돼 지난 15일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같은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처럼 이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농민이 소외됐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정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서 농민이 빠진 겁니다. 특별법 시행령이 정의하는 취약계층에는 5개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서 5개 근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앞으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농업계는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의 특성상 당연히 농민도 5개 근로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NBS 취재 결과 환경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두 앞으로 논의해볼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농민이 5개 근로자에 들어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농민들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특위에는 누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미세먼지 특위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됐는데요. 당연직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 기관장 17명이 포함됩니다. 또 국무총리가 위촉한 의학, 환경, 시민단체 등의 전문 민간위원 18명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농업계는 배제된 거군요. 네, 당연직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계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청장이 당연직 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은 포함된 데 반해 농진청장은 빠지면서 농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를 해야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이 수립될 수가 있는데 농진청이 빠지면서 정부가 농업 부문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첫 회의에서도 농업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 농업 피해 대책은 쏙 빠졌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미세먼지가 농민 건강을 비롯해서 농작물 생육, 가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논의가 되지 않았고 농축산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강조를 한 겁니다. 특위에서는 가축 분뇨를 비롯해서 비닐이나 볏짚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가 미세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는 건데 사실상 농업을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봤다는 점에서 농업계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농업계가 이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월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이 몰려 연중 꽃 판매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꽃 대신 다른 선물을 선호하고 1월로 졸업식을 앞당기는 학교가 많아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서울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여느 졸업식과 같이 좌판에서 꽃을 파는 상인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좌판 위에는 팔리지 않은 꽃으로 가득합니다. 꽃을 사지 않고 졸업식에 가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꽃을 많이 소비 안 하고 대체하는 게 많으니까 거의 빈손으로 가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졸업식 대표 선물인 꽃다발이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라는 신조어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가격이면 더 의미 있고 실용적인 소비를 하려는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고 싶어서 기프트 카드 준비했습니다. 그 꽃을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지만 들고 다니거나 뒤에 처리하는 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커피 한 잔을 선물을 줬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난으로 졸업식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졸업식 시즌 꽃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지난 21일 올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 1,1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2%에 달했습니다. 졸업 예정자 3명 중 1명이 졸업식에 가지 않는 겁니다. 올해 졸업식을 1월로 앞당긴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난 것도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월 졸업식을 겨냥하고 출하를 준비한 농가들은 꽃 소비량이 줄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낮은 가격에 출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 공판장이 조사한 2019년 졸업 일정표를 보면 수도권 초중고교 113개 중 49곳이 1월 중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의 절반 가까이가 1월에 치러진 겁니다. 2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2월 졸업식이 되었는데 꽃값은 내년에 3분의 1 가격 수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주변 농가들도 꽃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방법을 사실 못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앞당겨진 졸업식 일정에 맞춰 출하 시기를 조정하는 등 화훼 농가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시기에 몰리는 출하량들이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농가가 재배 기술을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가지고 분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장목반 내에서 서로 좀 분산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서로 분담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졸업식 대목을 잃어버린 화훼 농가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수기 활로를 되찾기 위한 농가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습니다.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곳이 많았습니다. 설 대목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부터 2월 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제수, 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22,781개소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667곳이 적발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업체는 394곳, 미표시 업체는 263곳입니다. 원산지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가 179건, 소고기가 71건, 두부류 60건, 닭고기 30건 순입니다. 특히 외국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돼지고기는 전년 155건보다 25건, 배추김치는 전년 117건보다 6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업소는 칠레산 돼지 포갈비를 국내산 상자로 재포장한 뒤 국내산을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충남의 한 도매시장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산 표고버섯 63톤을 낙찰받고 국산으로 보이게 상자만 바꿔 전국 대형마트 8곳에 41톤을 팔았습니다. 농가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39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263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가는 홈페이지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지난해 농기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1,700억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10억 달러를 넘긴 건 농기계 수출을 시작한 지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조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국산 농기계 수출 사상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농기계를 처음 수출한 1990년에는 수출액이 1,4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9년 뒤인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10억 4,219만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트랙터가 수출을 견인하는 맏형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산 트랙터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체 농기계 수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 수출액 비중을 봐도 트랙터가 62.6%, 부분품이 11%, 작업기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품목 중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들어가는 시설기자재의 폭발적인 인기도 눈에 띕니다. 2017년에는 수출액이 29만 7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002만 달러나 팔렸습니다. 수출액이 1년 새 무려 130배 이상이나 급증한 겁니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로 국산 시설기자재의 수출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국산 시설기자재는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산업이 수출 산업으로 더 발전하려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기계 수출이 북미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농기계 국가별 수출액 구성비만 봐도
미국이 55.6%로 압도적이고 우즈베키스탄이 4.7%, 일본이 3.7%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 농기계가 북미 위주에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인도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출 다변화를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식품부도 농기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이나 해외 전시에 참가 등을 돕고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인 키엠스타도 꾸준히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농기계 시장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수출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산 농기계 산업의 앞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경북과 전남, 강원 일부 지역에 봄철 가뭄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서 2월 가뭄 예경보상의 관심 단계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봄 가뭄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제적인 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전남 곡성, 강원 속초 지역은 봄철 가뭄 대비가 필요하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강원 45.2mm, 전남 72.9mm, 경북 42.5mm로 평년 대비 50에서 70%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저수율도 평년보다 낮아 주변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을 가뭄 예경보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강수량 및 저수율을 모니터링해 가뭄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누적 강수량은 이번 달 11일 기준 최근 1년간 평년의 106%, 저수율은 평년의 121%로 당분간 정상적인 용수가 공급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1월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했던 만큼 일부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봄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경보 제도를 세분화해 가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상습 가뭄 지역에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예산 117억 원을 활용해 저수 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특히 모내기철 물 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인근 하천 등의 물을 끌어다 875만 2천 톤 규모로 저수량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 산간 지형에 따라 상시적으로 물 부족이 반복 발생하는 지역에는 해저 관로와 기하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소규모 수원을 이용하는 관심 단계 지역은 선제적으로 대체 수원을 이용해 봄철 가뭄을 예방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올해 가뭄에 대비해 65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는 등 2019년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위기 징후를 감시와 평가를 하고 가용 재원을 적기에 지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며 봄 가뭄에 대비해 상시 가뭄 관리 체제를 운영하면서 19년도 가뭄 대책 과제를 차질러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가뭄 대비가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달걀 껍데기, 즉 난각의 생산 농장과 사육 환경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걀 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는 이런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걀 껍데기, 즉 난각에 표시된 달걀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지난해 새로운 난각 표시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작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난각 표시 제도는 생산자 고유 번호와 사육 환경 번호입니다. 각각 지난해 4월, 8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난각만 보고도 어느 농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난각에 이런 정보가 담겼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드뭅니다. 최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난각 표시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난각 표시 제도를 모르는 셈입니다. 지금 식약처에서는 살충제 파동 이후에 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계란에 대한 그 제도 개선 그런 걸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은 진정한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달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의 신선도는 산란 일자보다도 유통, 보관 온도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도 산란 일자를 보면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통 과정, 그러니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유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관이 냉장 유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산란 일자가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경을 정확히 알고 국민들한테 이걸 말을 해야지. 달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난각 표시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15일 2018년 상호금융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업우수 113곳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시상 및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1,122개 농축협을 총 1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경기 태안농협이 전 부문에서 만점에 가깝게 득점해 전국 최고의 농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상호금융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태안농협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최우수상은 부산시 금정농협과 대전시 유성농협, 전북 전주시 북전주농협 등 13개 농축협이 수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생육기간이 50일 전후로 짧고 물과 배양액만으로 재배하는 특성 때문으로 실제 작물에 이행되는 중금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중금속 등 유해 오염물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종합협의체에서 올해 약용작물 종자와 종근, 종묘 공급을 시작했으며 원하는 작물의 공급기관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황 등 35개 종자를 공급할 예정으로 종자 종근 10톤과 종묘 113만 4,100주로 약 88헥타르에 재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신청은 공급기관별 해당 작물을 확인한 뒤 기관에 하면 되며 기관별로 공급 시기와 대상,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농업정책과정 29기생을 모집합니다. 서울대학교 최고 농업정책과정은 농업과 농식품 정책 및 전략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농식품 산업 최고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농식품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된 강좌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지원서는 이달 28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3월 4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